AI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전력 부족 사태. 엔비디아가 직접 해결에 나선 이 문제는 결국 원전과 초고압 변압기 등 에너지 공급 인프라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정규장 마감부터 현재까지 나온 뉴스 중 반드시 챙겨야 할 소식들만 압축했습니다. 데일리 투자 나침반 12월 15일 월요일 아침 핵심 포인트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네, 일단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분위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분위기가 쏙 좋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오라클 쇼크에 이어서 이번엔 브로드컴의 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아, 브로드컴이요? 네, AI 칩 사업의 수익성이 생각보다 낮다는 걸 공개해버렸고요. 결정적으로 2026년 이후에 AI 매출 전망을 아예 내놓질 않았어요.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건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AI는 무조건 고수익이다 이런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투자 심리가 확 위축되면서 주가가 무려 11% 넘게 폭락했습니다. AI 산업의 성장통이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바로 그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이 바로 오늘 저희가 깊게 파볼 주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AI라는 이 블랙홀이 말 그대로 전기를 빨아들이면서 생기는 전력난, 그리고 그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스들이 바로 이 거대한 연쇄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AI의 전력 수요가 어떻게 에너지 시장을 바꾸고 그게 또 반도체 공급망, 심지어는 미중 패권 전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결국 전력이거든요.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전기 먹는 하마 수준을 넘어섰어요. 이걸 해결 못하면 AI 발전 자체가 멈출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한데 마침 국내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아, 울산에 있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세울 3호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거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최종 허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허가요? 그럼 기술적인 검토는 다 끝났다는 건가요? 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 검토는 모두 통과했고요. 오는 19일 전체 회의에서 운영 허가 여부만 결정하면 됩니다.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정말 중요하죠. 당장 22일에 40년 된 한빛 1호기가 설계 수명을 다하고 멈추거든요. 아, 전력 공백이 생기겠네요? 네, 950메가와트급의 공백이 생기는 건데 세울 3호기가 이걸 메워줄 가장 확실한 카드인 셈이죠.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네요. 근데 세울 3호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수준인가요? 아, 그럼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세울 3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대용량 원전입니다. 1400메가와트요? 네, 우리가 UAE에 수출했던 APR1400라는 바로 그 성공 모델이죠. 아, 그 모델이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부산, 광주, 대전 시민 전체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에요. 이미 기술적으로 검증된 모델이라 안전성도 아주 높고요. 그럼 19일에 허가가 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허가 이수에 약 6개월 정도 시운전 기간을 거쳐야 해요. 시운전이요? 네,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최종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들은 이미 기술 검증이 끝난 사안이니까 결정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 이게 한 달만 늦어져도 국가적으로 4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와, AI가 일으킨 나비 효과가 원자력 발전소 가동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정말 흥미로운 시대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전력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건 그만큼 더 강력한 칩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칩 수요가 폭발하니까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 소재, 그러니까 공급망 전체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그중에서도 두산의 움직임이 눈에 띄던데요. 네, 두산의 공격적인 투자가 돋보이죠. AI 반도체 기판의 핵심 소재인 동박적 층판, CCL 설비 투자를 원래의 계획보다 23%나 늘려서 1,070억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CCL, 이 용어가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컴퓨터의 그 초록색 기판 같은 건가요? 비슷한 개념인데 차원이 다른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네, CCL을 AI 칩의 신경계에 비유해 볼게요. 일반 회로 기판이 동네 골목길이라면 AI 칩에 들어가는 고성능 CCL은 데이터들이 막힘없이 질주하는 10차선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아, 데이터 고속도로. 그렇죠. 수많은 정보를 손실 없이 아주 빠르게 전달해야 하니까요. 절연 소재에 아주 얇은 구리판을 입혀서 만드는데 이 기술 장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 10차선 고속도로를 만드는 기술에서 두산이 앞서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미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비백에 공급하고 있고 차세대 루빈 칩에도 핵심 공급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특히 컴퓨팅 트레이라고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시장이 있는데 여길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지금 AWS나 구글과도 공급을 논의하면서 고객사를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와, 소재단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이 소재를 가지고 실제 칩을 찍어내는 파운드리 시장의 경쟁은 정말 살벌하겠네요. 살벌하죠.
여기서 삼성전자가 업계 1위 TSMC를 맹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삼성전자가 테슬라, 애플에 이어서 이번에는 AMD의 차세대 CPU 칩을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하는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죠. 이게 성사되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AMD까지 고객사를 확보한다면 이거 시장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죠? 네,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삼성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어요. 구조적인 변화요? 지금 최첨단 공정은 TSMC의 주문이 너무 몰려서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데다가 TSMC가 부르는 게 갑일 정도로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군요. 그렇죠. AMD 같은 대형 고객사 입장에서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가격 협상력을 높일 대안이 절실한 상황인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곧 시제품을 만들어 테스트하는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이 단계는 뭔가요? MPW, 즉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는 단계인데요. MPW요? 네. 비유하자면 하나의 큰 베이킹팬에 여러 가지 다른 쿠키 반죽을 조금씩 올려서 한 번에 구워보는 거예요. 아, 테스트하는 거군요. 어떤 레시피가 맛있는지. 맞아요. 이렇게 하나의 웨이퍼에 여러 고객사의 다양한 시제품 칩을 함께 만들어서 성능을 테스트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이 MPW 결과가 좋으면 내년 1월쯤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한편 이 모든 AI 칩 경쟁의 정점에 있는 엔비디아는 좀 복잡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하려고 성능을 낮춘 중국 맞춤형 칩 H200을 만들었는데 이걸 증산하려고 하니까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요. 중국 빅테크들은 사고 싶어 하는데 또 다른 변수가 있다고요? 네,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 같은 곳은 이 칩이라도 사겠다고 줄을 서 있는데 정작 중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워야 한다면서 H200 수입을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미국이 팔겠다는데 중국 정부가 사지 말라고 막는 형국이라니.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이건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도와주는 자살골이다. 이런 비판이 나와요. 백악관 자문위원장 입에서 중국이 우리 칩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와, 이런 와중에 중국은 최대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0조 원이 넘는 반도체 지원책을 준비 중이라 엔비디아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AI가 촉발한 에너지와 반도체 시장의 연쇄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라는 키워드는 또 다른 거대한 산업과 연결되죠. 바로 2차 전지입니다. 맞아요. 전기차 시장이 잠시 숲을 고르는 동안 시장의 모든 관심이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로 쏠리고 있습니다. ESS, 쉽게 말해 거대한 전기 저금통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딱 좋은 비유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대용량 배터리에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시스템이죠. 특히 햇빛이나 바람처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신재생 에너지에는 이 저금통이 필수적입니다. 전기차 다음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이유를 알겠네요. 그런데 이 ESS 시장의 미래를 두고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리튬 수요를 다시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봐요. 실제로 전체 리튬 사용량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한 18% 수준에서 2030년에는 35%까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거든요. 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증권사 번스타인 같은 곳은 이걸 근거로 리튬 가격이 내년에 70%나 오를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인데 반대편의 논리는 뭔가요?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컨설팅 회사 CRU 그룹의 지적이 아주 날카로운데 지금 ESS용 배터리를 만드는 속도가 실제 현장에 설치되는 속도로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공급 과잉이군요. 네, 창고에 재고만 쌓이는 공급 과잉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시장의 기대가 위험할 정도로 과장됐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배터리 산업의 과잉 경쟁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고요. 이 논쟁의 한가운데 LFP 배터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배터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가요? ESS 시장의 주도권이 사실상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LFP 배터리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좀 낮아요. 그래서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짧죠. 그런데 그게 왜 ESS에 중요한 거죠? ESS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대신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수명이 길고 무엇보다 화재 위험이 적어서 안전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 전기차에는 단점일 수 있는 특성이 ESS에는 오히려 장점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ESS 시장의 성장은 LFP 배터리 수요 증가와 거의 동일하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리튬 시장의 미래는 이 LFP 기반의 ESS 시장이 공급 과잉 우려를 딛고 정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패권과 관련된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봤다면 이제는 한 기업의 운명을 가릴 수 있는 미시적인 싸움으로 들어가 보죠. 바이오 섹터.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기업 알테오젠 소식입니다. 경쟁사가 특허 소송을 걸어왔는데 주식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걱정 없다는 분위기라면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시장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SC 제형 기술이 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몇 시간 동안 병원에 누워서 맞아야 하는 항암제 같은 정맥 주사를 단 5분 만에 맞는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와, 환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기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두고 경쟁사인 할로자임이 소송을 걸어온 거고요. 보통 이런 소식은 엄청난 악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걱정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느냐? 한 세 가지의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요. 첫째, 공격의 핵심을 보면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진짜 기술력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게 보여요. 문제 삼은 게 알테오젠 기술의 심장인 물질 특허가 아니라 배양 온도 같은 부수적인 제조법 특허거든요. 아, 핵심은 피하고 변두리만 공격했다는 해석이군요. 네, 상대방의 심장은 못 찌르고 팔다리만 굵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핵심 기술에 대한 자신이 부족하다는 방증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애초에 두 회사의 기술이 사용하는 물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할로자임은 자기들 기술이 먼저 나왔으니 알테오젠 기술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용하는 단백질 효소의 종류나 구조가 달라서 법적으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잖아요. 그런데도 시장이 낙관하는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가 있다고요? 바로 새로운 계약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게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카드거든요. 새로운 계약이요? 네, 만약 알테오젠이 지금 할로자임의 고객인 글로벌 빅파마와 SC 제형 기술 계약을 맺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건 시장이, 그러니까 고객이 직접 알테오젠 기술이 더 낫다고 손을 들어주는 셈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특허 분쟁은 순식간에 의미를 잃게 되죠. 증권가에서는 조만간 이런 대형 계약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소송이라는 악재를 오히려 기술력을 증명하고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군요. 자, 바이오 섹터의 또 다른 격전지죠. 비만 초려제 시장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19112가 정말 상상 초월의 임상 결과를 또 내놨나요? 네, 레타트루타이드라는 신약 후보 물질인데 결과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68주, 그러니까 약 1년 반 만에 평균 체중이 28.7%가 줄었어요. 28.7%요? 네,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평균 32.3kg이 빠진 겁니다. 기존 최강자인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효과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치죠. 32kg이요? 와, 거의 초등학생 한 명의 몸에서 빠져나간 수준인데요. 어떻게 이런 효과가 가능한 거죠? 작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기존 약물들이 우리 몸의 식욕 관련 호르몬 수용체 1개나 2개에 작용했다면 레타트루타이드는 3개의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삼중작용제입니다. 아, 삼중작용제. 네, 그만큼 효과가 강력할 수밖에 없죠. 다만 효과가 너무 강력해서인지 부작용으로 약을 중단한 비율도 18.2%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투약 중단 사유 중에 과도한 체중 감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헐,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돼서 약을 끊었다고요? 정말 놀랍네요.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도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았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기존의 강자 위고비의 용량을 늘린 고용량 버전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유럽의약품청에서 위고비 7.2mg 버전에 대해 승인을 권고했는데 이 고용량 버전은 72주 동안 평균 20.7%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릴리의 신약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강력한 효과네요. 그렇죠. 두 거인의 싸움이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지구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2026년에 기업 공개, 즉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네요.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근에 내부 직원들끼리 주식을 거래할 때 평가받은 기업 가치가 약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82조 원입니다. 1182조 원이요? 그런데 이게 상장되면 최대 1조 5천억 달러, 약 22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2200조 원? 정말 감각이 마비되는 숫자네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실감이 잘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대니까 대한민국 3년치 예산을 훌쩍 넘는 금액이죠. 만약 이 계획대로 상장된다면 2019년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기록을 깨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IPO가 되는 겁니다. 와, 그 돈으로 몰아냈다는 거죠? 머스크는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을 더 많이 쏘고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달에 기지 알파를 건설하고 최종적으로는 화성 탐사에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우주라는 거대한 이야기에서 다시 지구의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결국 국가대항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팍스 실리카라는 이름의 새로운 동맹이 공식 출범했죠. 네, 미국 주도로 한국, 일본, 영국 등 7개국이 참여하는 AI 반도체 공급망 동맹입니다. 이름부터 의미심장하죠. 팍스 로마나처럼 팍스 평화와 반도체 소재인 실리카를 합친 말이에요. 미국 중심의 반도체 질서, AI 질서를 구축하겠다 이런 의도군요. 그렇죠. 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죠.
구체적인 목표는 중국의 덤핑이나 과잉 생산 같은 비시장적 관행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들끼리 공급망을 새로 짜자는 겁니다. 국가별로 역할 분담도 명확하다고요? 네, 미국은 칩 설계와 기술 표준을 주도하고 일본은 소부장, 호주는 핵심 광물을 대는 식이죠. 거기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한국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와 배터리 공급을 담당합니다. 우리의 강점을 인정받은 셈이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교육국인데 이런 대중국 압박 동맹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외교적 마찰이나 경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소스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자산가들의 투자 심리가 바뀌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네요. 네, KB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인데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들에게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 거냐고 물었더니 단기든 중장기든 1순위로 주식을 꼽았습니다. 부동산보다 주식이요? 네, 전통적인 부의 상징이었던 부동산보다 주식의 매력도를 더 높게 본 거죠. 특히 해외 주식보다 국내 주식을 더 선호했고 그중에서도 반도체, IT, AI 관련 종목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시장을 흔들었던 오라클 관련 소식도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아, 데이터 센터 완공 지연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죠? 네, 그 루머 때문에 장중에 주가가 6% 넘게 빠졌었거든요. 오라클이 계약 이행에 어떤 지원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습니다. 이 해프닝은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AI가 쏘아올린 전력난이라는 공이 에너지, 반도체, 글로벌 정치 지형까지 바꾸고 결국엔 우리 주변 부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네요. 네, 스페이스X가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잖아요. 만약 전력과 냉각 문제에서 자유로운 우주 공간이 AI 연산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다면 그때는 지구의 에너지 패권과 지정학적 구도가 또 어떻게 바뀔까요?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